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는 더 없는 제가 감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는 엄두를 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겪은 일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이없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일을 당하고 알아보다 보니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랍고 끔찍하기도 했죠. 살다 살다 이런 일도 다 겪는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만 해서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 심호흡 한번 하고 차분하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쭉 한 동네에서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한가롭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대단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때로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독불 장군이셨거든요. 그러니 저는 늘 그런 아버지 비위 맞추느라 힘들게 사는 엄마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저 또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자랐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도 아니었어요. 벌이도 불규칙했고 그마저도 술 마시고 어쩌고 하며 쓰는 돈도 만만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결국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나서야 했고 살림만 하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엄마는 시장 좌판 장사를 해 생활비를 보태 저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 걱정을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 오늘도 시장에 나가? 오늘 정말 추운데? 시장 바닥에 앉아있는 거 춥잖아.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 안 되지.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와야 우리 주영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따뜻한 옷도 사줄 수 있는걸? 나 맛있는 거 안 먹고 따뜻한 옷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에 가지 말고 나랑 집에 있어, 엄마. 안 돼, 주영아. 명선이 아줌마 알지? 아줌마랑 엄마랑 꼭 붙어 앉아 있을 거니까 덜 추울 거야. 엄마가 안 가면 아줌마 혼자 더 추우실 텐데? 그럼 명선이 아줌마랑 엄마랑 오늘은 일 빨리 끝내고 일찍 들어와. 알았지?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셨던 이름 명선이 아줌마. 명선이 아줌마는 엄마가 아버지 대신 의지했던 분으로 엄마랑 같이 좌판 장사를 하는 이웃분이셨어요. 그분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셨는데 남편이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었던 엄마와 명선이 아줌마 두 분 모두 고달픈 인생의 고단한 마음을 나누며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셨죠. 형편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사이셨던 거예요. 엄마가 명선이 아줌마보다 몇 살 위셨고 명선이 아줌마 아들은 저보다 4살 아래였답니다. 그러니 저도 명선이 아줌마 아들을 친동생처럼 챙기며 가깝게 지냈어요. 거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이서 시장 장사를 마치고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을 같이 먹는 날도 많았으니 식구였죠 뭐. 밥 같이 먹으면 식구 아닌가요? 아유, 이 집 김치는 유난히 맛있다니까. 똑같은 재료 사다가 하는데 왜 이렇게 맛이 다른 거야? 언니, 손맛 비결이 뭐유? 다르긴 뭐가 다르다고 그래. 너희 집 김치도 맛있기만 하던데.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라 더 맛있는 거야. 그런가? 그나저나 이제 슬슬 넘어가야지. 이 집 신랑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언니는 좋겠어.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도 있고. 나 놀리니? 독재자 같은 남편이 뭐가 좋다고. 독재자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같은 과부가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거라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향의 엄마와 달리 명선이 아줌마는 말도 훅훅 아무렇게나 잘하는 다소 억척스러운 면이 있는 분이셨는데요. 입만 열면 과부 팔자가 제일 불쌍하다 어쩐다 하셨어도 강단 있게 잘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책임감은 강하지만 마음이 여린 엄마랑은 성향적으로 좀 다른 분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은 그렇게 서로 갖지 못한 부분을 도움받고 위로받으며 의지하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다른 면이 있기에 오히려 더 잘 지내셨다고 할까요?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독불 장군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없는 것보다 딱히 나은 것도 없다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죄스러운가 싶기도 했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됐다는 게 솔직히 좋았어요. 이제 엄마가 고생을 덜 하겠다 싶었으니까요. 엄마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한결 안정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실 땐 늘 뭔가 불안한 기분을 갖고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그때부터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자랐으니 우물안 개구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공부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무슨 길이 생겨도 생긴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딸 이번에도 성적을 이렇게나 잘 받아왔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하는 딸 장해. 고마워. 에이, 그럴 정도는 아니지 뭐. 전교 1등을 맡아놓고 하는 정도쯤 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너만큼 하는 게 쉬워? 엄만 전교 1등 하나도 안 부럽네. 딸,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너 대학 공부만큼은 꼭 시켜줄 거야.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데.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닐 거야. 그러니까 엄만 내 걱정 말고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즐기면서 살아요. 아이고 현이야. 너 이러면 엄마 또 눈물 나잖아. 장학금 받겠다고 기를 쓰고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하나뿐인 우리 딸 대학 못 보낼까 봐 그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빨간 눈으로 엄마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집 형편에 말이 쉽지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정말 기를 쓰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였으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특하다 여기셨는데 안쓰럽다 여기셨는지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게 된 뒤로도 아예 그걸 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형이 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특별히 더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고 준비한 덕분에 인근 광역시 국립대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 대학에 가는 것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물론 서울로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그건 또 집안 형편이 더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였으니 가까운 광역시 국립대 합격 정도면 다들 인정해줬거든요. 제일 호들갑을 떨면서 부러워한 건 다름 아닌 명선이 아줌마였습니다. 세상에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어떻게 이런 딸을 다 낳았대? 과외 한번 안 하고 국립대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고 척하니 붙었잖아. 부럽다 정말.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내가 전생에 뭘 그렇게 잘했기에 이런 딸이 내 딸로 왔나 싶어. 동네 잔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경사 아니야. 그럼 잔치하고도 남지. 아유 우리 아들이 주영이 반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어. 수영아 저 자식 좀 어떻게 좀 해봐. 저놈 저건 저러다 대학이나 가려나 모르겠어.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 다잡고 해도 충분하고요. 제가 데리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럴게요. 그래 그렇게 좀 해줘.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누나가 끌어주면 얼마나 좋아. 너만 믿는다 주영아. 명선이 아줌마 당부가 아니었어도 저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으니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으니 더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는 동안 방학마다 고향집에 내려가면 친동생 같은 명선이 아줌마 아들 공부도 봐주고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고 그랬죠. 야,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중간고사 망쳤으면 기말고사 때 많이 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엄마한테 잔소리 얼마나 들었는데 누나까지 이럴 거야? 내신 안 보고 수능 점수만으로 들어가는 대학에 가면 될 거 아니야. 난 정말 내신 공부는 체질에 안 맞아. 웃기고 있네. 내신 안 되는 주제, 수능은 뭐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 어떻게 대학을 요행으로 갈 생각을 하니? 아직 안 늦었어.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신 성적 올리는 건 의외로 어렵지 않다니까? 내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으시죠? 제가 도와주는 건데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어르고 달래서 공부를 하게 해야 했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그 동생도 제가 다닌 국립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어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성적으로 제일 점수 낮은 학과에 간신히 들어온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죠. 그 동생이 대학생이 됐을 때 전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대학이라도 같은 시기에 다녔더라면 제가 더 잘 봐줄 텐데 싶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마음이 쓰여서 잔소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진 않았지만 저는 졸업 후에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회사에 다녔고 그 동생은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여러모로 제가 많이 챙겼죠. 누나, 학교 앞에 김치찌개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야? 식당들이 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학교 앞 식당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식 먹어. 그게 몸에도 좋아. 식당 음식 다 짜고 달고 뭐가 좋다고 그래. 돈만 더 많이 쓰지. 그래도 어떻게 학식만 먹냐고. 벌써 지겨운데. 정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주말에 내가 한 번씩 해줄 테니까 식당에 헛돈 쓰지 말고 아껴 써. 아줌마가 고생해서 보내주시는 돈이잖아. 아우, 또 잔소리. 소문난 효녀인 거 잘 아는데 아줌마한테나 잘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철딱 써니. 대학생씩이나 되어서도 아직 응석바지 막둥이 같았으니 제가 더 챙길 수밖에 없었죠. 1학년 신입생 코찔찔이 시절은 물론이고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에 간 동안에도 제가 뒷바라지를 해줬으니 친누나도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명선이 아줌마도 장사하시느라 늘 바쁘시니 저 혼자 면회를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명선이 아줌마가 말을 좀 험하게 하시긴 해도 아들 사랑만큼은 못 말리는 분이시거든요. 군대에 보내놓고 그렇게 우신다고 엄마도 걱정하시고 저도 마음이 쓰였으니 친누나, 때로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진짜 물심양면 잘 챙겨줬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딱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라 챙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와 명선이 아줌마와의 관계를 떠나 제게도 이미 가족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동생인데 전역하고 얼마 후 그 녀석이 난데없이 남자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당황스러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딱히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하고 또 이상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애정으로 대했던 동생이라 그런 아이와 연애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어색했을 뿐 그 아이가 싫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런 상황이 머리가 어지러질 정도로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저 역시 그 아이가 남자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땐 그게 또 당황스러웠죠. 흔히 하는 말로 인간적 호감과 이성적 호감이란 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니냐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사이였으니 남자로 보게 되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연애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그렇게 친동생 같던 그 아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저희 두 사람의 감정 다음으로 양가 어머니들의 반응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군대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도 아직 너무 철부지 어린애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거나 솔직히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외로 엄마가 반갑게 그 소식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야. 너희 둘이 그렇게 좋아라 지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많이 이끌어주면서 잘 지내봐. 정말? 응원해준다는 거지? 난 엄마가 많이 걱정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만 걱정 안 해. 우리 딸이 보통 똑똑한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려고. 애가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 잘 한번 키워보려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착하잖아. 그래. 엄마도 그걸 아니까 니들 예쁘게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평생을 아버지 같은 분에게 너무 시달리며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며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엄마였기에 오히려 제가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하기 나름이다. 잘 이끌어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 보면 말이에요. 반면 명선이 아줌마는 어쩐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놀랄 노짜다 얘. 니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취향이 이랬었나? 너 좀 여리여리하고 여자 냄새 많이 나는 애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내 취향이 뭐? 주영이가 얼마나 여리여리한 여잔데 그래. 뭐? 주영이가 여리여리? 소가 웃겠다. 주영이는 여리여리보단 억척스러운 쪽이지. 말은 바로 해라 얘. 억척스러운 건 엄마고 주영이는 완전 여자야. 엄마 모르는 그런 게 있지. 하여간 우리 둘 사귀는 사이니까 엄마도 알고 있으라고. 아줌마, 저 예쁘게 만나볼게요. 좋게 봐주세요. 명선이 아줌마가 탐탁 차는 기색을 너무 드러내셔서 저도 모르게 저자세가 되어 예쁘게 봐주세요 라는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아마도 제가 나이도 4살이나 더 많고 자기 아들보다 기가 더 세다는 것이 영 못마땅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긴 해도 그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걸 반대하신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피는 건 물론이고 어디라도 취직해서 착실하게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죠. 그러니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늘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코치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도 한참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는 걸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2년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닦아놓은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친구 취직 자리까지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인맥으로 꽂아준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으니 그땐 명선이 아줌마도 저를 좀 인정하시긴 했죠. 그래도 주영이 네가 큰일 했구나. 저 녀석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했는데 네 덕분에 취직을 다 하고 말이다. 아니에요. 전 그저 소개만 한 거고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채용을 안 했을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뽑은 거죠. 아니야. 주영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낙하산 소리 듣게 생기긴 했지만 뭐 낙하산은 아무나 하나. 하여간 너란 녀석은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니?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아휴, 가서 잘해. 괜히 소개한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남자친구 취직 자리까지 만들어줬을 때 그때 저희 엄마는 명선이 아줌마가 당장 결혼이라도 시키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며 내심 기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끝내 선뜻 결혼시키자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명선이 아줌마가 절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도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기는 조심스러우셨을 테고 명선이 아줌마가 먼저 얘기를 꺼내주길 바라셨는데 안 그러셨던 거죠. 가뜩이나 조심스러웠던 제 마음도 불편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꽤 긴 연애를 하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32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저희 엄마가 명선이 아줌마에게 부탁하듯 저희들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애들 만난 지도 벌써 몇 년이야. 이제 둘 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목 다 하고 있으니 결혼시켜도 되지 않겠어? 아유, 아직 우리의 30도 안 되는데 결혼은 좀 이르지. 언니,
난 아직 우리 아들 보면 유치원 다닐 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하는 짓이면 뭐며. 우리 주영이는 벌써 32 아니야. 1살이라도 어릴 때 애도 낳고 그래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 결혼시키자. 나랑 사돈하자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게 저로서도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이 아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명선이 아줌마, 아니 시모의 눈치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남편 존중하고 위하며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애초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도 제가 남편 위에서 남편을 맘대로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으니 더욱 조신한 아내, 며느리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초반에는 시모와 기싸움 같은 게 있긴 있었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시모가 자꾸 긁어대면 저도 긁히는 거죠. 그래도 시모가 깐깐하게 굴수록 더욱 묵묵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던 저희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며 절 위로하시는 듯 응원하셨고 말이에요. 남편이요? 남편은 여전히 철딱선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애교 부리고 그러는 걸 보면 사랑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귀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정이 있었으니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런 남편 생각해서 시모에게도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기엔 이미 연애 기간도 충분히 길었고 제 나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나 저희 엄마가 서둘러서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결혼만 하면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3년 차에 접어들어서야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됐고 엄마는 물론 남편과 시모까지 모두 그 소식을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토록 기다리시던 외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정일이 불과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서럽던지요. 엄마 묘는 고향 근처 한적한 곳으로 정했어요. 엄마가 딱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 엄마 묘를 잘 써드리고 나니 그래도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묻던 그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새끼 백구 한 마리가 계속해서 엄마 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겨우 젖을 뗐을까 싶은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였으니 제 뱃속에 아이 생각도 나고 해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키우게 됐지 뭐예요. 곧 제 아이가 태어났고 그 백구와 제 아이는 그렇게 함께 자라게 됐답니다. 둘은 제일 친한 친구이자 형제 같은 사이로 자랐어요. 순하고 똑똑한 백구는 그렇게 저희 식구가 된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모는 부쩍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요. 그때마다 그 백구를 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어이 저걸 데려다 키운다는 거야? 온 집에 털 날리고 애 키우는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어디 갖다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얜 이제 저희 식구나 다름없어요. 누구보다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려? 그리고 아이 정서에도 반려견 키우는 게 그렇게 좋다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정서고 뭐고 가네. 난 저 개털만 생각하면 괜히 코가 간질간질한 것 같고 찜찜해 죽겠어. 아휴, 그럼 저희 집에 그만 좀 오세요. 목구멍까지 그 소리가 올라오지 뭐예요? 아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자주 오셨다고요. 고향에서 저희 엄마랑 두 분이서 여전히 가깝게 지내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적적하셔서 더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오셨고 한 번 오시면 잘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대체 언제까지 있으려고? 집 그렇게 오래 비워도 돼? 이제 내려가셔야지. 내려가봤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뭐 할 거냐고. 빈집이나 지키고 있느니 여기서 니들 살림이나 도와주고 있는 게 낫지. 안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좋아. 얘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내가 산후조리며 육아 같은 거 옆에서 도와주면 좋지. 뭘 자꾸 내려가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말 마. 주영아, 안 그러냐? 내가 옆에 있으면 네가 확실히 수월하잖아. 네?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긴 하죠. 시모가 그렇게 오래 눌러앉아 계시면 불편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는 부분도 분명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못합니다. 맞아요. 또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야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저런 생각으로 시모에게 육아를 부탁드리고 저는 복직을 하기로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커리어에 있어서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에 시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겁니다. 덕분에 저는 복직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번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니 모든 일이 다 너무 술술 잘 풀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잘 나가게 되고 뭐 그런 것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의 회사 생활은 어째 영 신통치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당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회사가 영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꽂아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잘해야 하는데 내 걱정을 할 때가 아니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사람들이 잘 안 맞는 거야? 일이 그런 거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잖아. 그걸 모르겠어. 딱히 뭐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가 애매해. 그냥 왠지 모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뿐이야.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걱정도 되고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분야도 다른 일이지만 옆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보다도 의욕이 없어 보여서 그게 더 안타깝기만 했죠. 그래도 그만두겠다 소리는 안 하고 매일 회사로 출근은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벌써 유치원생이 됐어요.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된다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들을 보면서 부쩍 엄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어요. 아들도 하나 못 낳았다고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구박받았던 엄마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제 아들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엄마 생각을 많이 했던 요즘인데 하루는 시모가 또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주영아, 애미야. 네 엄마 묘말이다. 이장하면 어때? 네? 이장이요?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묘자리 한적하고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려?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건 그런데 나도 이제 고향 떠나서 여기 니들 옆에 와 있는데 네 엄마만 혼자 너무 멀리서 외롭지 않겠어?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방치해두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말이야.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마침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때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시모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주시고 저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내가 너희 엄마랑 보통 사이였니?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는구나. 마침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 근처에 괜찮은 공원 묘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던데 들어보니 가격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우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님 말씀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장이라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럴 것도 없어.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내가 이장 비용도 좀 보탤 테니까 그렇게 하렴.
저희 시모가 보통 짠순이가 아니신데 대체 무슨 일로 엄마 묘 이장 비용까지 내겠다고 하시는 건지 고마움을 떠나 놀랍기까지 했지 뭐예요. 엄마가 늘 명선이 저 짠순이 보통 야문 게 아니다 하셨던 게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생일이나 기일을 앞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시모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을 담뿍 갖고 엄마 묘지를 이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잘 생각한 거야. 집에서 가까우니 언제라도 가볼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공원 묘지 관리도 꽤 잘 되는 것 같고 말이다. 네, 어머니. 외국에서는 소풍 가는 것처럼 묘지에 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 데리고 가기에도 나지막하니 걷기 좋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엄마, 우리 소풍 가? 그럼 백구도 같이 갈래, 어? 아유, 무슨 거긴 개 데리고 가는 그런 곳 아니야. 얼른 다녀와서 놀면 되지. 아니 엄마, 우리 백구도 모처럼 바람 좀 쏘이고 좋겠는데 왜 그래. 백구까지 우리 식구 총출동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엄마 묘지 이장하는 날, 어린 아들의 백구까지 다 데리고 그야말로 저희 식구 소풍 삼아 엄마를 만나게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버린 엄마였기에 엄마 생각을 하면 늘 눈물부터 차오르곤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시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대로 시모에게도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며 엄마를 새로 모실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가까이 모시게 됐으니 더 자주 찾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장 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 집 백구가 이상하리만큼 자꾸 엄마 묘지 주변을 파헤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긴 해도 이제까지 그 정도로 뭔가에 집착하듯이 그런 적이 없어서 이상하긴 했죠. 시모도 그런 백구가 거슬렸는지 결국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오늘따라 왜 저러는 거야? 그러게 내가 데려오지 말자고 하지 않든 경건하게 치러야 할 이장에 웬 개가 달려들어서는. 거참, 저리가 이놈. 저리 물러가란 말이다. 할머니, 백구한테 그러지 마. 우리 백구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 얌전한 백구가 왜 저래? 저기 뭐가 있나 봐. 그러게, 백구 눈에 신기해 보이는 게 있나 보다. 그치? 어머니, 제가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묘자리에 개가 설치는 게 영 보기 좋진 않구나. 얼른 저리 멀리 좀 떨어져 있게 해라.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다. 시모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 네가 나서서 백구랑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을 일부러 한 바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일이 있긴 했어도 엄마 묘지 이장은 아주 잘 치렀고 엄마를 가까이 모셔오니 마음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생신이었는데 그날도 소풍 삼아 엄마 묘에 갈 생각을 했죠. 마침 날씨 좋은 주말이라 그러기 딱 좋겠다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남편은 일이 있다고 했고 시모도 허리가 아프시다며 쉬어야겠다고 하셔서 저 혼자 아들이랑 백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백구가 또 엄마 묘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고 어쩐지 수상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뭐예요. 대체 뭐가 있길래 백구가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에서 도구로 쓸만한 것들을 챙겨와 본격적으로 백구가 파는 곳을 파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이겠어요? 제가 뭘 본 건지 짐작이나 되시나요? 경악할 광경에 저는 그저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파헤친 그 주변에서 백구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지저대기 시작했고 저희 아들도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날도 어두워지려고 했고 여러모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 일단 대충 그곳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다시 저 혼자 차에 가서 엄마 묘에서 발굴된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발굴한 것들은 마치 무슨 귀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보자기에 고이 쌓여 묻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이지 기함할 것들이 들어있었다고요. 그 보자기를 들어올리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그것들의 정체는 못, 가위, 심지어 칼 같은 것들이었어요.
죄다 녹이 슬어 흉물스럽기까지 한 모습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동물의 뼈가 짐승의 피 같은 게 묻은 천에 둘둘 감겨 있었다고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대체 그런 것들이 다 뭐란 말입니까? 아마 그 동물 뼈나 피가 묻은 천 때문에 저희 백구가 그렇게 흙을 파헤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찹쌀과 검은콩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감싸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자기를 펼쳐보니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군요. 누가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들이잖아요. 예사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걸까요? 그러고 보니 엄마 묘지 이장하던 날 제가 백구랑 아들 때문에 정신이 좀 없긴 했거든요. 그래도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시모가 인부들에게 무슨 당부 같은 걸 했던 것 같은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물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보자기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사롭지 않은 물건들은 분명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인 것 같았으니 그런 곳을 찾아가 본 거였어요. 그리고 제 짐작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걸 내 집에 들고 들어와?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그저 이 물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사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의미나 뭐나 얼른 그것들부터 저리 치워. 무속인은 제가 들고 들어간 물건들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물건들을 차에 도로 집어넣고 간신히 설득하고 봉투 들이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알아낸 게 뭔지 아세요? 날카로운 금속 같은 건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집안의 운이나 맥을 끊는 전형적인 물건이야. 저주하는 거라고. 누가 그런 걸 묘지에 같이 묻겠어? 그렇군요. 그럼 그 동물 뼈나 피 같은 건요? 그것도 그런 건가요? 뼈도 그렇고 돼지나 개의 피 같은 것도 다 집안을 더럽히고 기운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어. 또 찹쌀이 있었지? 그건 음기를 흡수하고 검은 콩은 귀신을 유인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걸 저희 엄마 묘에 묻었다는 건 결국 제 기운을 막으려는 거죠? 새댁이 신랑보다 잘 나가는 모양이야. 그러니 이런 짓이라도 해서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다고 지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왔으면 확실한 부적을 써줬을 거야. 어리석긴. 아이고, 무속인이 내린 결론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저는 제가 원했던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모는 엄마 묘에 그런 것들을 같이 묻음으로써 자기 아들보다 잘 나가는 저의 음기를 막고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 가진 어머님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며느리가 잘 나가고 아들이 그렇지 못하면 그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아직 유치원생에 불과하지만 저도 아들 가진 엄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벌써부터 아들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다뇨. 아들 앞길 귀하게 여기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손주나 키우는 며느리한테 해코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시모가 저지른 일들은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모가 엄마 묘지 이장을 권유하며 제게 건넨 감언 이설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지 않겠어요?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니? 내가 이미 여기저기 용하다는 곳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다는구나. 어머님도 참 뭘 그렇게까지. 그런 것도 다 돈 주고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자고로 조상면을 신중하게 쓰는 거야.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엄마 묘 아니냐. 내 며느리 엄마이기 전에 나한테도 친언니 같았던 게 네 엄마야. 너 잘 되길 바라는 네 엄마 마음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마치 무슨 선심이나 쓰는 양 생색을 내면서 돈 들여 좋은 자리라는 걸 다 알아보기까지 했다는 소리까지 했던 시모였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던 그 교활한 얼굴이 떠올라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났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저희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강조하면서 제 감정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사람 감정, 그것도 가장 약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뇨. 제가 엄마에게 갖고 있는 그 애틋한 감정을 이용해서 그런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했어요.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따지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그래도 시모라는 생각에 덮어두려 했냐고요? 천만에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시모가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하기로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시모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벌인 일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밝히려면 제 손에 뭐라도 증거라는 걸 쥐어야 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남편이 시모가 벌인 그 작당에 가담을 했느냐 하는 여부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시모가 그런 짓을 벌일 거라는 것도 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모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시모가 벌인 짓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우선 당시 이장을 담당했던 장의사와 인부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 확인했죠. 모든 것은 제가 예상한 대로더군요. 아, 기억납니다. 고인의 사돈이자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하셨던 그분 맞으시죠? 맞아요. 특별히 부탁한 게 있진 않았나요? 고인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이라며 뭘 정성스럽게 잔뜩 싼 보자기 같은 걸 같이 잘 묻어달라고 했어요. 혹시 그 보자기가 이거 아니에요? 기억을 하실까요? 아,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확실해요. 이런 식으로 뭘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우린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괜한 일에 덩달아 같이 휘말릴까봐 인부들이 몸을 사리며 한 발짝 물러나려 했기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혹시 남편이 같이 왔었다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내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의 가담 여부를 떠나 시모의 행동만으로도 이미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기에 충분했죠. 그날 밤 남편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진다기에 작정하고 시모 앞에 제가 모은 증거들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을 다 모른다고 하시진 못하실 겁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너 지금 이딴 걸 들고 와서 날 취조라도 하겠단 거야? 이걸 보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러는 난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내 아들이 잘 돼야 가정이 바로 서고 결국 네가 잘 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 앞길 막는 게 어떻게 제 남편 잘 되게 하는 일이란 거죠? 그리고 남편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라뇨.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냐고요.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시모를 다그쳤고 시모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바람에 만만찮은 설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은 제가 시모 앞에 꺼내놓은 것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의 눈빛에서 그걸 읽어낸 순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엄마, 기어이 그걸 한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맞지만 시모가 벌인 그 짓거리에 가담을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시모를 말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배신감이 그나마 잔잔한 파도로 가라앉았죠. 참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남편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이고, 이 빙충이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 네 마누라 저 기운에 눌려서 늘 그 모양 그 꼴인 게야. 엄마가 너 기펴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 말 듣고 엄마를 도왔어야지. 아유, 속 터져.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왜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미친 짓까지 벌인 거냐고.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네가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거야. 정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지금 이 꼴로라도 살도록 만들어준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네? 어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요. 그땐 정말 심오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날 잡았다는 생각으로 시모와 제대로 붙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시모는 거기서 한술 더 뜨며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고, 이제 아주 시애미고 뭐고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나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은 못 보고 산다.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우리 집안 핏줄은 내가 키울 테니 그리 알고 넌 양육비나 보내. 뭐라고요? 이혼이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기가 막혀서 바로 반박하려고 나서는데 웬일로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거품 물고 자기 엄마한테 발악하듯 말하는 겁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까지 이러지 않아도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좀 그만해. 나 더 이상 엄마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만 고향에 내려가 살든지 알아서 하고 여기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뭐? 이놈의 자식이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하는 짓을 보고도 이래? 저런 애랑 더 살아봐야 너한테 이로울 거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내가 왜 이혼을 해? 엄마랑 영 끊고 살면 그만이지. 이혼은 안 해. 남편이 시모에게 대드는 것이고 다 떠나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걸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모처럼 남편이 듬직해 보였지 뭡니까? 그동안 저도 제 일이 바빠서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제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저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시모와 연을 끊고 새 식구만 오붓하고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모가 순순히 나갔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길길이 날뛰며 받아들이지 못하셨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럴 수 없다고 빌고 매달리고 아휴, 못 볼 꼴 많이 봤다고요. 그런다고 그걸 저희가 받아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쫓기듯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아직도 제가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고 있지만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그저 어떻게든 절 잘 구슬려서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와 살 생각밖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죠.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분간은 시모 생각하지 않고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그러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요즘 저는 신혼을 다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제가 버는 것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다 겪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 덕분에 이렇게 새롭게 살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세상만사 나쁘기만 하란 법도 없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또 좋기만 하란 법도 없는 것인 만큼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며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 나쁜 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믿음이 깨져버린 그날, 모든 것이 파탄나버리고 증오의 감정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속이려는 자는 그만큼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고 싶어하고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세요. 어릴 때 우리 집은 말 그대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운 가정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만 저에겐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아빠는 항상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정말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면 또 여자를 만나러 갔다 왔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잦아지니까 점점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지쳐 있었지만 자식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결국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엄마 얼굴에는 한없이 슬픈 표정이 어리더군요.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괜찮다고 나아질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런 엄마의 말에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엄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집안은 점점 더 침울해졌죠. 그런데도 아빠는 그런 엄마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더 자주 집을 비웠어요.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 그걸 핑계 삼아 더 술집에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란하다면서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술집 여자들을 만나러 더 자주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묻히고 온 여자 향수나 립스틱 자국이 그 증거였죠. 제가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엄마 지금 아프잖아요. 암 걸리셨다고요. 그런데 왜 집에 이렇게 자주 안 들어오세요?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아직도 철도 안 든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나도 너네 엄마 때문에 심란해.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 땐 가족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빠는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술집 여자랑 어울리면서 무슨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방지게 아빠한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밖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그나마 집에 들어와서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는 거야. 이제 성인 됐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한테 설교를 해? 뻔뻔한 언사를 늘어놓은 아빠는 저를 무시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고요. 그때가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도대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뻔뻔해지기만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아빠와 싸우고 며칠 뒤 무작정 아버지의 뒤를 밟아 술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보니까 술집 여자와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 옆에서요.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잡아채더니 억지로 저를 끌고 나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너 미쳤어? 이게 네가 할 짓이냐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사스럽게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해? 먹칠을 해? 아빠가 할 소리예요? 제가 먹칠을 한 게 아니라 아빠가 가족한테 그러고 다니는 게 진짜 남사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미쳤냐고요? 미친 건 아빠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거나 전해달래요. 제가 아빠에게 내민 건 이혼 소장이었어요. 엄마에게 차라리 아빠와의 인연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 옆에서 계속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때문에 이혼을 미루던 엄마도 암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밖으로 놔두는 아버지가 충격적이셨던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혼 소장을 들고 아빠에게 건네는 순간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정말 가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충격받진 않았어요. 이미 아빠한테 기대감 따윈 갖지 않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이혼했고 저 또한 이혼 이후 아빠를 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생의 의지를 이미 잃은 뒤였어요. 엄마 아빠의 바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도 인생을 바꾸겠다는 의지,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기암 판정을 받았으니 엄마는 모든 의욕을 잃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 엄마를 바꿔준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6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엄마를 2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다지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엄마를 병문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나중엔 자주 오는 걸 넘어서 매일같이 오더라고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프리랜서로 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병문안을 올 때마다 1~2시간씩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이런 날엔 몸도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렇게 차갑기 그지없이 굴던 엄마였지만 남자친구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가끔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을 가져와 함께 읽어주기도 했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 시간을 함께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도와드릴 때도 있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남자친구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낀 건 남자친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나중에 결혼식 하면 그때 꼭 건강하게 오셔야 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아셨죠? 엄마, 영수 씨 하는 말 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응?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엄마가 대꾸 없이 멍하게 있길래 자세히 쳐다봤더니 엄마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엄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산책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시고 병원 식단도 전보다 더 드시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엄마가 반년 넘게 버티면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병원에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는데도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돌봄 덕분이었죠. 남친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로 확신을 얻었던 저는 결국 그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구매 대행업을 하기 전 병원 간호사였다던 남친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결혼 후에도 보육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런 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순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혼전순결을 지향했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첫날 밤에 부끄럽다면서 불을 다 끄고 하고 싶다더라고요. 커튼까지 꽉 닫고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부끄러워하는 게 이해가 가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만 하려니 뭐랄까요? 분위기도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남편의 상반신에 큰 흉터가 보이는 거예요. 가슴 부근에서부터 배 쪽으로 이어진 긴 흉터였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이 켜진 상태에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남편 옷을 올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안 된다며 옷을 꽉 잡는 거예요. 평소라면 남편 말을 들었겠지만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른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결국 남편의 상의를 확 올렸어요. 그 순간 남편의 가슴에서부터 배 쪽으로 이어진 긴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큰 상처가 왜 있는 건지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남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울먹이며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나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던 병동에서 전과 있는 정신병자한테 공격당했어. 그때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어. 이 상처는 그때 생긴 거야. 그 일 이후로 간호사 일도 못하겠더라.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견뎌왔구나. 네 잘못 아니야. 나도 그냥 그 흉터가 보기 싫어서 숨기고 싶었던 거야.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죠.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남편에게 자꾸 불을 켜라고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저 나만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속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알게 되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저에게 미안했던 걸까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 간호사 일 다시 해보려고 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계속 피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 하는 일도 잘하고 있잖아. 나 때문에 그러는 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알아. 하지만 간호사 일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일이라 그리워. 그리고 당신에게도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저도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의 3교대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이 주말마다 오긴 했지만 병원 스케줄 때문에 매주 오는 건 어려웠어요. 주말 근무가 있는 날은 2주, 3주에 한 번씩 겨우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오늘 간호사 업무 다시 하는데 꽤 괜찮았어. 물론 아직 긴장도 되고 무섭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그래도 무리하지 마.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못하겠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난 당신의 상태가 중요해. 알지. 천천히 해나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불 켜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기다려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의 곁에서 언제나 기다려주고 싶었고요. 섬세한 우리 남편은 자기가 없을 동안 우리 엄마가 힘들까봐 남편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줬어요.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호스피스 병동에선 1대1로 챙겨주긴 어렵잖아요.
남편은 제대로 돌봐드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남편이 간병인을 소개해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을 보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빨간 머리를 물들인 아줌마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아줌마의 머리색을 보고 살짝 경악했어요. 이런 사람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건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사실 빨간 머리는 좀 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노인분을 모시는 간병인 일을 하기엔 불량해 보인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왜 이런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거야? 조금 놀랐어. 아, 그게 간병인 센터에서 추천받은 분인데 꽤 성실하다고 하더라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뭐 그렇긴 한데 저런 사람이 과연 괜찮을까? 걱정 마. 어머님 돌봐줄 사람이라 내가 신경 많이 썼으니까.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볼게. 그래서 그냥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신중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데려왔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의 의심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머리만 봐도 뭔가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간병인으로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그 걱정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아줌마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첫날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엄마를 대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소에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많이 남기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소화가 잘 되고 맛있는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말이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병원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어머니, 입맛이 도셔야 힘을 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거예요. 어머니 드시기 편하시도록 잘게 다져 넣었어요. 아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네. 나도 더 먹어야겠어. 그럼요, 어머니. 더 드시고 힘내셔야 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메뉴로 만들어 볼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줌마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됐던 것도 사실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가 밤에 잠을 설치실 때면 옆에서 손을 꼭 잡아드리기도 하고 새벽에도 불쑥 깨어나면 어김없이 엄마 곁에 있어줬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솔직히 여러 환자들을 동시에 봐야 하니 엄마에게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줄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엄마의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 있을 때면 아줌마가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땐 밴드에서 기타도 좀 쳤답니다. 그러니 머리색이 아직도 이런 거죠. 아유 정말? 그래서 머리색이 이렇게 튀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잘 나갔어요? 잘 나가긴요. 저 잘난 척하려고 기타 들었다가 저랑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뭐. 뭐 다 젊은 날의 치기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 시절 이야기 들으니 재미있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취직하게 되면서 자주 못 보게 되자 내색은 안 하셔도 좀 우울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아줌마 덕분에 엄마가 다시 밝아지는 듯 했어요. 간병인 아줌마는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갔고 저도 점점 아줌마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줌마가 환자들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아줌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주니까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 고마워 정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도 병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쪽은 저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몸 건강한 내가 뭐라고 사소한 일에 투정 부릴까 생각한다니까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함께 이겨내요.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주니까 나도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네. 당신 덕분에 살아갈 용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진심으로 내 옆을 지켜줘서. 엄마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히 젖어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시던 때를 말이죠. 다시금 남편이 이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고마웠어요. 아줌마의 빨간 머리에 대한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 빨간 머리가 엄마에게 밝고 힘찬 기운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용해 준 간병인 덕분에 엄마가 다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병원에 갔고 간병인 아줌마와 인사도 나누고 엄마 상태도 살피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고 초조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 간병인 아줌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죠. 어디선가 머리채를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뭔가 엄마와 심하게 다툰 게 분명해 보였죠.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왜 저러고 있어요? 너 당장 이혼 준비해. 재산 정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이혼해야 해. 당장.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평소에 남편을 칭찬하셨으면서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어봐.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직접 듣고 판단해. 엄마는 저에게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더니 점점 대화 내용이 뚜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병인 아줌마와 남편 같았어요. 두 사람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말하는 어투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사나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쩌려고? 네가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 애지중지라니 무슨 소리야. 애초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다고. 얘가 돈 좀 벌고 생활이 안정돼 보이길래 이참에 나도 좀 여유를 가져보자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전부야. 그런데 지금은 꽤 잘 지내는 것 같던데. 하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만약 그 여자가 네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지. 바보같이 굴었으면 벌써 들켰겠지.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냐? 말만 잘하면 그 여자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생 살겠지 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남편이 나를 돈 때문에 만났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범죄 전과 있는 거랑 전자발찌 차고 있다는 것도 계속 숨기고 있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쓴 거 아니야. 더 이상 부끄러운 척하면서 깜깜하게 해놓고 관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들킬 뻔했다고. 아줌마, 그러니까 내 와이프한테 말하기만 해. 그럼 그땐 아줌마 너랑 나 둘 다 죽은 목숨이야. 돈까지 받아먹고 취직까지 시켜줬으면 밥값을 하라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범죄 전력도 그렇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니.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건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 남편 맞아요? 이 대화가 진짜예요? 네 남편 맞아. 그 녹음 간병인 아줌마가 녹음한 거니까 말이야.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차가운 어조와 뻔뻔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병인 아줌마에게 따졌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숨김없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아줌마는 이제 볼장 봤다고 생각했는지 겸손한 말투를 버리고 편하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대체 왜 저한테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면 도대체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아이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 줄만 알고 살았나 본데 참 순진하네. 하긴 그러니 전자발찌 찬 것도 몰랐겠지. 그 인간이 뭘 했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 순진하다고요? 아줌마, 그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랑 짜고 이렇게 속여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자발찌까지 차게 된 거냐고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요. 그 인간이 간호사로 일할 때 병동에서 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 그게 뭔진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지? 그 일로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거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더 웃기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한 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예전에 사람들을 돕는 게 좋았다고 했고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이 그리운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이런 끔찍한 과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만 믿고 그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아줌마는 남편의 과거를 다 알고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간병인으로 오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신 거죠? 아, 그걸 이제 묻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진짜 몰랐어? 난 당신 남편한테 당한 피해자의 엄마야. 내 딸이 그 인간한테 당했었지. 딸은 그 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더니 잠적하고 말이야. 그래서 수소문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처음부터 남편을 협박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지. 그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 우리 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인간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돼. 그의 딸은 보상을 받아야 맞지. 그래서 찾아가서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야. 거절했으면 바로 당신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거고. 근데 그 인간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 뭐. 그럼 그동안 간병인 일을 하면서도 돈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 맞아. 몇 번이고 돈을 요구했지. 그 인간이 돈을 줄 때마다 내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뒀지.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잖아. 준비는 해둬야지. 그리고 언제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게끔 말이야. 범죄를 당한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당신도 참 좋은 인간은 아니군요. 사모님, 그렇게 순진하게 좀 굴지 좀 마.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톡톡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인 아줌마에게 돈을 주며 겁박을 당해왔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숨겨왔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아줌마는 그저 엄마에게 친절한 간병인이 아니었고 단순히 직업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줌마의 말들은 점점 더 제 마음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간병인은 나중에 남편이 이용 가치를 다하면 저와 엄마한테 폭로할 참이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들키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가 녹음기를 발견했거든요. 평소 아줌마는 5일 동안 일하고 주말 이틀은 다른 간병인이 대신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쉬는 날 실수로 녹음기를 병실에 두고 간 거예요.
엄마는 그 녹음기를 발견하고 왜 여기 이런 게 있는 건지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호기심에 녹음기를 재생해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 흉터 말이야. 다른 피해자가 너한테 안 당하려고 저항하다가 생긴 거 맞잖아. 그런데 네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했어? 그게 다 들통나면 네 와이프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닥쳐.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잖아. 다 끝난 일이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더는 말하지 마. 지나간 일?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딸이 그 일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지금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네가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것도 다 그 일 때문이라는 거 정말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돈 주겠다고. 내가 너한테까지 돈까지 주면서 입 좀 다물라고 했으면 그만 좀 해. 나도 이젠 새 출발하고 싶다고. 새 출발? 네가 새 출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기라도 해? 넌 그냥 도망친 거야. 내 딸의 인생은 네가 망쳐놓고 이제 와서 네가 편하게 살겠다고?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아줌마 당신도 딸 생각하는 척 나한테 돈 받아가는 주제에 나한테 도덕적 비난을 할 입장이 돼? 엄마는 녹음기에 있는 이 대화를 듣고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으셨어요. 저 또한 그리고 흉터의 사연도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숨겨왔던 진실이 사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남편이 저와 떨어져 주말 부부 생활을 했던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 돈 몇 푼으로 네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전자발찌만 떼어내면 네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네 그 가식적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했을지 상상도 안 간다. 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때 일 터지고 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 네가 말하는 공평이 그런 거였어? 내 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피해자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전자발찌 차고서 부인과 떨어져 살려는 이유도 그게 다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 그럼 어쩌라고. 나도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때까지 무조건 안 들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1년 동안 네 와이프랑 거리를 두고 살면서 마치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려는구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저와 거리를 두었던 거였어요. 설마 그런 이유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남편은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던 거예요. 열받은 우리 엄마는 간병인을 당장 불러 난리쳤어요. 뻔뻔하게도 간병인은 녹음기까지 들키고도 변명을 하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합니다. 머리 끝까지 화난 엄마가 간병인을 머리채를 쥐잡듯이 흔들면서 난리를 치자 그제야 간병인이 모든 걸 다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죠.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속여왔는지 깨달으면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날 간병인이 알려준 주소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잠적하거나 도망갈까봐 간병인이 겁박하듯이 말해서 남편의 거처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 실제로도 겁을 주기 위해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작은 소도시 같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간병인이 말하기로는 집에 있거나 PC방에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집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자 곧바로 PC방으로 갔어요. PC방에 들어서자 특유의 라면 냄새와 컴퓨터에서 나오는 타자 소리가 가득했어요. 일반적인 PC방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카드놀이 같은 걸 하는 PC방 같은 분위기였어요. 구석진 자리를 둘러보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추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정갈하고 성실했던 옛 모습은커녕 불량하고 날건달 같은 남편만 남아 있었죠.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아 올린 여자는 마치 다방 종업원 같은 느낌이었고 남편과 꽤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크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폭발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먹던 짜장면 그릇을 단숨에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그릇을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퍼부었어요. 짜장면 국물과 면발이 남편의 얼굴과 옷에 흩뿌려졌고 끈적한 소스가 그의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은 금방 국물로 얼룩졌고 면발은 그의 머리에 엉겨붙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의 반응만 보며 가슴속에 북받치는 분노를 누르고 있었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얼굴에 묻은 짜장면을 서둘러 닦아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저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주 팔자 좋게 살고 계셨네요. 그동안 나 없이 즐거우셨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시선이 제 옆에 서 있던 간병인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죠. 간병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하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다 설명할게.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데. 네가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다 덮어질 줄 알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 와중에도 저를 붙잡으러 애원하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그만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 너랑 다시 살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네가 변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 번만 믿어줘.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할게. 진짜야. 하지만 그의 애원조차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그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더는 그를 볼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절망에 찬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간병인 아줌마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이 여자를 부추겨서 이 지경까지 만든 거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뭐? 지금 네 잘못을 다 내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웃기지 마. 네가 그동안 나한테 돈을 주면서 비밀 지키라고 한 거 잊었어? 남편은 간병인의 말을 듣자 더욱 폭발할 듯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이 모든 걸 망쳐놓은 거잖아. 네가 부추겨서 이 여자한테 다 들통났어. 다 네 잘못이라고. 그동안 나 갖고 노느라 재미있었지?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날 고소한다고? 좋지. 그럼 난 너 폭행죄로 고소해줄게. 네가 내 머리채부터 잡았으니까 이번엔 네가 끝났어.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남편은 아줌마에게 성큼 다가가 느닷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거라고. 나 이 미친놈아,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아줌마는 버둥거리며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갔죠. 넌 이제 끝장이야. 나도 널 범죄자로 만들 거라고. 내 기분을 어디 한번 느껴보라고. 웃기지 마. 넌 뭐 무사할 줄 알아? 내가 폭행죄로 고소하면 감방에 나가겠지.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네가 내 머리채 잡은 것도 지금 이 난동 전부 말이야. 닥쳐. 네가 날 이렇게 망쳐놨다고.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라고. 그런 말은 나중에 경찰서에서나 해. 정말이지 그 둘의 싸움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리저리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넘어지기도 하고 밀치며 서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둘이 이토록 추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허탈했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난리였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간병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숨을 가쁘게 쉬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한심하게 바라보다 내버려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할 것도 거의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집을 떠나며 몇 벌의 옷과 자잘한 개인 물건들만 챙겨나갔죠. 저는 법적으로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 위해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등등 뻔한 내용이었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구구절절한 내용이 끊임없이 도착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문자를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가 저에게 애원할 자격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숨겨왔던 진실을 생각하면 그 모든 말들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남편의 메시지 내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근황을 알리는 듯한 내용으로 바뀌었죠. 남편은 간병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병인 역시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지금 맞고소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호소했어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동정심이라도 구하려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엄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그의 변명과 애원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겨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그의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거칠게 울려 창문을 내다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지 않자 남편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꼭 닫고 문을 잠갔지만 그는 계속 난동을 부렸죠. 그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저는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됐죠. 만약 그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접근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고소 한 번 더 당하고 싶냐고요. 고소는 또 무서운지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속엔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더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는 정말 제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남아있더군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나도 여전히 찝찝했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나니 저의 배신감도 컸지만 엄마도 크게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엄마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후에도 생각보다 의연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랄 정도였죠. 그동안 엄마가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던 터라 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남편 때문에 너무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겪고 나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배신감이야 들지. 그게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니. 남자란 족속들이 다 똑같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됐네. 엄마 말이 맞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라리 화라도 내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어요. 엄마가 또다시 생의 의지를 잃고 시름시름 앓으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엄마는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런 엄마의 모습에 놀라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제가 봐도 엄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냥 억지로 괜찮은 척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괜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야지. 나쁜 놈들은 많지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니? 딸인 너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너라도 잘 살 수 있게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런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존경스러웠죠.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엄마, 사실은 저는 엄마가 또 힘들어지실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예전에 아빠 일로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또 이런 일을 겪으면 힘들어지실까봐 두려웠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 그동안 상처받은 기억도 많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번 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 버텨야지. 그래야 너도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시기 시작했어요. 산책도 예전보다 자주 하시고 병원 식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투병 생활 동안 봐왔던 침울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국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요. 엄마의 회복 의지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는 건 결국 내 자신이라는 걸 배웠죠. 엄마가 보여주신 그 강한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맞서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진짜 중요한 거죠. 엄마를 보며 저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저도 엄마를 지키면서 더 강해지겠다고요. 우리 엄마와 제가 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